Nie wegsehen, Kurt. Alles, was war, ist schön. Nie wegsehen. 작가미상이라는 3시간 3분짜리 영화를 봤는데 그것도 명작이라는데 3시간이나 돼요? 네. 저는 그다지 볼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모시는 분이 또 보자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분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심. 3시간 너무 길어요. 저는 뭐 미술사의 문외한이지만 도토상께서는 좀 미술사에 관심도 있고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보셔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독일에 실제로 있었던 그 현대 미술의 뭐 큰 현대에 이르러서 미술이라는 게 회화는 이제 죽었잖아요. 네, 어느 정도. 다 이제 퍼포먼스 위주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추상으로 가버려서 일반인은 이게 뭔지도 이제 뭐 설명을 들어도 모를 지경에까지 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술이 추상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게 벌써 동서덕이 분리돼 있던 시절, 이 시절이었다고 해요. 저 모르니까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실제로 존재했었던 미술가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실화래요. 현존하는 가장 비싼 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실화를 쿠르트라는 그 가상의 인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다는데, 원래는 이 학생이 동독에서 살던, 그러니까 소련이 동독을 지배하기 시작한 1945년 그때쯤에 이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해서 공산주의적 리얼리즘 허용된 회화는 하나뿐이야. 공산주의적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분투하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그리는 그 하나만이 이게 허용된 사회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면서 있다가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갈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술가로서의 어떤 자의식 같은 것도 생기면서, 그래서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서 서독으로 망명합니다. 도망갑니다. 야반도주예요. 서독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추상미술을 다루는 예술학교에 입학을 해서 추상미술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던 끝에 자기 자신의 어떤 예술세계를 완성해 나간다.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린 영화인데 아주 느린 호흡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주 느린 호흡으로 뭐 별다른 사건 없이, 뭐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그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어떤 예시라든지 아니면 그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흥미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 하나 긴장감을 주는 요소가, 주인공이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요 시절에 자기에게 그 예술적 영감을 이렇게 주던 이모가 있어요. 엄마 동생이죠. 이모가 있는데, 젊은 이모, 20대. 근데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건 아니죠? 이상한 쪽으로 좀 가기도 해요. 젊은 이모 나오고서 제대로 풀리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젊은 이모가 이 초등학생한테 나시를 자꾸 보여줘요. 그리고 초등학생도 이렇게 젊은 이모의 품에 안겨있다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계속 보고 막 그래. 그런데 이 젊은 이모가 그때 당시 이제, 그때는 나치 치하였어요. 근데 나치에서의 그 어떤 인종 개조 계획이 있었잖아요. 뭐 유태인도 당연히 잡아 죽였지만 그 전에 뭐 기독교인이라든지 뭐 노동조합원이라든지 동성애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이모가 정신질환자로 분류돼서 가스실로 가게 돼요. 근데 그 판정을 했던 의사, 얘를 죽여라, 얘는 비정상이다, 인종 청소 도장을 탁 찍어주는 그 의사가 나중에 화가가 성인이 돼서 결혼하는 여자의 아버지예요. 근데 소련 치하로 바뀌고 나서 이 의사는, 나치에 충성하던 이 의사는 소련으로 재빨리 노선을 갈아타면서 아직까지 부와 명예를 계속 소련 치하, 동독에서도 지키고 있는 상태죠. 모 신문사랑 비슷하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밝혀져서 우리 장인이 나에게 어린 시절 큰 영감을 준 우리 이모를 죽인 장본인이다라는 게 밝혀져서 어떤 뭐 분쟁이 일어나거나 갈등 요소가 생기라 했는데, 그거는 전혀 없어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전혀 없고요. 용서는 아름다운 것이군요. 밝혀지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 웬 떡밥이지? 2탄에서? 그런가? 3시간짜리를 만들었으면 다 떡밥을 풀어야지. 어떻게 3시간을 만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미없게 봐서 저는 1.5점 줬거든요. 화가 나더라고요. 3시간이 넘게. 그래서 이게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남자가 서독으로 넘어와서
과연 예술을 과거 동독에서는 계속 당에서 그리라는 것만 그렸으니까 네. 그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땀 흘리는 얼굴 이런 것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애들이 미술이라고 하는 애들이 다 무슨 자꾸 벽에다 못만 박고 있어. 이 소독에 와서 그 추상 미술학교를 갔더니 벽에다 못을 잔뜩 박아놓고 그게 예술이래. 그리고 저 교수라는 작자는 어떤 유리로 된 방 안에 들어가서 한쪽 구석에다가 동물 지방을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그걸 예술이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건 내가 사겠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어떤 대중과 동떨어져가는 현대미술에 대한 조롱도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 얘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해요. 자기도 흉내를 내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알 수 없는 문양들을 막 이렇게 배치도 해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남들 하는 것도 흉내를 해보는데 안 돼, 잘 뜻대로.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는데 그래서 결국엔 자기의 길을 찾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서 자기 어린 시절의 그 트라우마를 예술에 반영해서 이제 인정을 드디어 받게 되는 걸로 끝나거든요. 역시 우리 아워 그레이트 마틴 스콜세지가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쳤구나. 그러니까 영화나 예술이나 어쨌든 무슨 창작품이든 간에 좋고 나쁘고 점수를 많이 주고 조금 주는 기준은 뭔가 하나 있어야 될 법했는데 이게 이번에 그게 생기면서 역시 개인적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영화 굉장히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말로 설명해 주질 않아요. 말로 설명을 안 해주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분위기로 조지냐? 그러지도 않아. 분조물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문외한이라 너무 과문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1.5점이지만 왓챠의 평균 점수는 3.9점에 달합니다. 이동진 씨는 또 이거 안 보셨네. 에휴. 요즘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동진 내 이럴 줄 알았어. 지금 그 비슷한 느낌이 그 친구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우연치 않게 그 자리에 같이 합석을 하게 됐는데 얘들이 고등학교 때 같이 동창들이어서 지들만 아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얘기랑 그때 체육 시간 얘기랑 그 옆에 앉아가지고 낄낄거리면서 같이 건배는 해주지만 그 느낌?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느낌 좀 비슷하게. 아니 남들 다 이해하고 점수 막 주는데 나는 모르겠어. 그걸 3시간 반이나. 그렇습니다. 그 전문가 평점을 보면은 칭찬 일색입니다. 그 이은선 씨는 3.5점 주시면서 삶이라는 미완성의 예술이라고 하셨고요. 정유민 씨는 3.5점 예술가의 진실 찾기. 하물며 그 고등학교가 특목고구만요 또. 지들끼리 또 그냥. 그 참 예술가의 진실 찾기는 가장 개인적인 것에서 나온다라는 뜻이겠죠. 박정원 씨 3점. 리히터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흡입력 있는 멜로드라마라고 하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박평식 씨 3점. 블랙리스트를 이겨낸 예술가들에게. 검정고시 출신이시잖아요. 뭐 이렇게 하셨고 평은 다 좋은데 저는 잘 모르겠고 이 감독님이 예전에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 그 영화는 괜찮았거든요. 그것도 되게 호흡이 느린 영화잖아요. 동독에서 그 비밀 경찰이 자본주의의 어떤 앞잡이라고 의심되는 어떤 그러니까 변절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감청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청을 하다가 그 사람의 삶과 사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린 건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대요. 노무현을 그렇게 감시를 했대요. 감청하고 대통령 되기 전에. 근데 그 감청을 하다가 감청을 한 사람이 노무현한테 빠져갖고 지지사가 됐대. 또 그런 내용을 다룬 그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2006년도 그 감독님인데 와 이거는 타인의 삶도 좀 쉬운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이 작가 미상은 그거 묻지 않고 그 중간에 그 투어리스트라는 조니 뎁 그 다음에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또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만드셨다고 이 양반이? 네, 그것도 이걸 만든 조니 뎁이 기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이렇게 뻐끔뻐끔 피우던 전자담배 초창기 시절의 영화인데 2010년도 그것도 이분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 영화도 그렇게 재미는 없거든요. 투어리스트 기억나요? 아니 저는 못 봤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되게 그 캐스팅 치고는 너무 매력 없어 보여가지고 영화가. 영화 재미없습니다. 또 손이 안 가다. 이게 이제 이분의 그 어떤 연출 스타일, 자기의 그 작품 세계인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만 48세밖에 안 되셨어요. 그리고 영화도 필모가 3개, 타인의 삶, 투어리스트,
작가미상으로 영화계에서는 거장으로 이제 불리는 것 같으신데 이런 영화를 앞으로 계속 만드실 것 같은데 연배를 보면 앞으로 최소한 7편 이상을 만드실 것 같은데 젊으니까 그래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해석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셨으니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술의 본질이라고 제가 느낀 건 아닌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주인공 학생이 서독의 그 추상예술학교를 와서 강의를 들을 때 교수가 되게 독특해요. 항상 중절모를 쓰고 다니는데 그 중절모 벗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 친구들끼리 내기를 해서 어떤 여학생이 유혹을 해서 섹스를 하는데도 그걸 안 벗고 섹스를 하더라. 하여튼 어떤 괴짜 교수예요. 그 지방을 막 동물 지방을 막 쌓아올리면서 예술적 활동한다는. 코네드 아니에요? 외계인? 약간 그 그 영화의 어떤 하나의 또 재미 요소가 돼요. 그 모자 속에 과연 뭐가 있냐 밝혀져 나중에. 근데 이 양반이 수업을 할 때 딱 2가지 원칙만 내세웁니다. 수업에 들어올 것, 그 다음에 자기 작품 봐달라고 하지 말 것. 그 2가지만 교수가 내세우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작품이 좋은지 아닌지는 만든 자기 자신만 안다. 남이 봐달라고 해봐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니까. 근데 그 수업 시간 중에 어떤 막 질문을 하다가 주인공이 어떤 대답을 하는데 번호를 우리가 6개를 아무 번호나 나열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게 로또 당첨 번호다라고 하면 갑자기 엄청난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예술도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교수가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고 네 작품 한번 보러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가 얘 작품실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데 실망하고 돌아가요. 그때까지 아직 가장 개인적인 것으로 뭘 활동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 주인공이 뭔가를 깨닫고 가장 개인적인 것으로 가장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게 예술계의 주목을 확 받으면서 떠오르는 작가가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쭉 와서 전 세계의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왜 그 사진을 모사한 작품, 사진을 흐릿하게 모사한 작품, 회화 작품들로 이렇게 쭉 다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대체. 사진이 훨씬 더 선명하고 사진을 모사할 것 같으면 아니면 아예 그러면 사진처럼 똑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추상으로 가든지 왜 사진을 모사를 했을 때 저렇게 흐릿하게 한 거냐라는 취지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답변을 그거는 뭐 의미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뭐 하면서 아까 했던 그 말. 번호가 6개를 우리가 나열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게 로또 번호였다고 하면 큰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뭐 각자의 뭐 저기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현대미술이 어느 순간에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라는 거 그거 하나 정도 그러니까 그려놓고 야 니네가 느끼기에 이게 괜찮은 것 같으면 10억 주고 사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못 사잖아. 근데 부자들은 엄청난 슈퍼리치들은 그걸 살 수 있잖아요. 그 슈퍼리치가 그걸 삼으로써 살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삼으로써 거기에 의미가 부여돼서, 야, 저거는 대단한 미술품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허무한 감정 같은 게 생긴다. 뭐, 좀 그런 느낌이 든 영화였어요. 돈이 존나 슈퍼리치면 그런 거 하겠어요? 그 변기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예술작품입니다 하는 거를 20억, 30억 주고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록펠러 정도 돼. 그러면 사야죠. 그러면 사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 변기가 왜 예술인지 이해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살 거 아니에요. 아, 왜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지. 설마, 야, 내가 모르는 거 아무거나 하나 사와봐. 이렇게 하겠어, 설마. 아니, 어떤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요즘 제일 핫한 그 현대예술가 낸시랭이 있어요. 네. 핫하죠. 낸시랭이 어떤 퍼포먼스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퍼포먼스를 하게끔 그 예술가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퍼포먼스는 어떤 유형의 어떤 뭐 형태가 있는 거 아니지만 내가 산 퍼포먼스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산 현대예술. 뭐 여러 사람이 그 현장에서 그 퍼포먼스 봐서 같이 감상했겠지만 그런 거 하시겠냐 이거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사례 중에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현대미술관 벽에 테이프로 바나나를 하나 붙여놓고 2억인가 20억인가 그 자체를
판 적이 있다고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부자가 그걸 사갔죠. 그래서 근데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덕테이프, 은색 덕테이프에 바나나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관람하러 왔던 희극 배우가 배고프다고 그걸 까먹었어요. 꺼내가지고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미 팔렸는데. 네, 그래서 난리 난 거 아니야, 난리 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작가가 새 바나나를 붙이면 된다라고. 그 바나나 거기 걸려있는 그 바나나 자체가 언젠가는 썩을 거고 살 것이고 바나나에 큰 의미가 없고 그 퍼포먼스 자체가 작품이기 때문에 새 바나나를 붙이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작품을 산 사람한테는 소유자한테는 새 바나나 테이프를 주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했을 때 생각이 나요. 그 퍼포먼스 자체를 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슈퍼리치들이. 네네네. 그 슈퍼리치는 그 퍼포먼스가 의미하는 바라든지 어떤 그 아름다움을 알아서 샀을까? 그랬을지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구매했다면 아, 저 사람은 우리가 못 보는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숭고하고 훌륭한 가치를 저기 있는 걸 저 사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 평판을 사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는 그럴 거라고 봐. 아닌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현대 미술에서의 그 어떤 퍼포먼스나 작품들은 진짜 이거는 정말 코에 걸면 코, 귀에 걸면 귀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막 그런 이제 경지까지 가버렸는데 이거를 그 큰 거금을 들여서 주는 거는 이게 진짜 로또 이게 아무 숫자에 나열인 건지 로또 버는 건지 그냥 내가 이거 진짜 예술이고 니네들은 잘 모르는 진짜 그 예술의 저 맨 끝에까지 가 있는 거라 니네는 몰라. 하지만 우리는 아니까 이런 거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의미 부여하면서 그냥 사는 건지. 그래서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 주변에 군인들이 없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네요. 빅뱅의 탑 있잖아요. 네. 탑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호불호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 음악을 하는 친구들. 아니지. 탑 좋다. 왜냐면 랩이 잘 들린다. 아니,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왜냐면 뒤에서 할 얘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 아무튼 간에 이거 한 걸로 합시다. 탑을 제가 조금 좋아는 했는데 그렇게 제 페이보릿 뮤지션은 아니었어요. 근데 탑이 알게 모르게 되게 미술 애호가고 국내 김환기 작가 이제 작품을 되게 많이 사 모으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더 호감 있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김한크 그거 사가 20억에 사서 저한테 그 정도의 호감을 쌌으면 이게 쫙 그치. 전 세계 켜켜이 쌓여서 모였으면 20억만 하겠어요 그게? 전 세계 팬 10억 명이 1원씩 하면 그 10억이야. 1원씩 호감도가 쌓였으면.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 예술이라는 게 이게 가장 개인적인 것으로 가다 보니까 타인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나머지 타인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의 끝에까지 순수 예술에 있어서는요. 가버린 거 아닌가. 누가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거기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도 예술학교에 갔더니 어떤 노부부가 와서 벽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예술학교 학생이 이 벽지에서 모르시겠어요 이 느낌? 막 하니까 그 부부가 그거 사요. 엄청 돈을 주고 그냥 벽지인데 좀 그런 것처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냐. 뭐 여튼 이런 거 정도밖에 저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보실 분은 3시간 투자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떠오르네요. 거기 앉으시면 안 돼. 그 의자 아니고 작품입니다. 거기 오줌 싸면 안 돼요. 그 작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술 작품 하니까 예전에 그 시청 앞에 고가도로 있잖아요. 서울로. 서울로 그거 없애고 무슨 뭐 2080? 뭐 2080 치약이지. 뭐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고가도로인데 거기 화분 갖다 놓고 산책로로 바꾼 거. 서울로. 거기 그 처음 개통했을 때 그 앞에 예술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폭포를 형상화했는데 신발로 형상화했는데 사람들이 씨발 보기만 해도 냄새 날 것 같다. 저런 흉물을 뭐 예술이라고 해놨냐. 누구더라 그 형만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나는 아니 저걸 뭐 흉물이다 뭐 저 치워라라고 할 것까진 있나. 뭐 어차피 현대미술이라는 게 우리의 이해는 뭐 저 멀리 떠난 건 맞는데 그럼 대중들이 다 선호하는 뭐 작품 그런 거 예쁜 것만 갖다 놓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미 뭐 중세 시대의 예술 작품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할 거 아니냐는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어느 정도의 땜이나 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없애야 되는 거 안 없애야 되는 거 그걸 없애는 순간 사람이 효능감이 생긴 거지. 야 우리 대중의 눈에 보기에 예술이 아닌 것을 표출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교정되는구나라는 효능감을 느껴서 각 지자체 공포스럽다, 귀신상이다, 강남 스타일 손 저거 그치. 뭐냐, 괴기스럽다, 밤에 으슥하다, 뭐 용 미부서 요즘 난리잖아요, 지자체들. 그러니까. 아이씨, 그래서, 그게 철거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전시는 끝까지 하고, 전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치웠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를,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 그리스 시대의 조각상 회화 이것만 갖다 놔야 돼. 뭐가 없어. 이렇게 금기를 이렇게 깬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금기를 너무 깨서 나가면 저거 뭐냐 저거 소리 듣고 금기를 안 깨면은 씨발 뭐 너무 구태의연하다 소리 듣고 이거 어떡합니까? 예술가들이 그래서 힘들다. 예술가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영화였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떻게 잘 설명을 못 하겠네요. 죄송합니다. Nie wegsehen, Gott.